2주차 2교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역주의와 이제 세방화입니다. 냉전 정식으로 해서 이제 그 세계화 시대가 개막되었죠. 국민 국가와 그 세계 정치의 구조적인 변경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우선 그 세계화와 함께 이 베스트팔렌 체제, 즉 이제 영토, 국민, 주권, 이 국가 체제의 그 질적인 변화가 가시화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국가가 존재하려면 이제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3요소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질적인 변화가 이제 가시화가 됐다라고 했는데, 이 후기 산업사의 정보화 사이와 함께 이 국경의 이 침식이 되고 국적성과 국가 주권의 그 상대화가 이제 증폭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계화는 세계의 주요 지역, 비록 이제 차별적이지만 유럽을 선도로 해서 북남미 지역 또 동아시아까지 이 다양한 수준의 협력, 이 통합을 가속화시키는 지역주의를 이제 촉진시키게 됩니다. 이게 지역 간, 큰 대륙 간 그런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은 이제 국가연합으로 그렇게 통합이 되고, 또 북남미에서는 이제 자유무역지대 FTA,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APEC이라든지 아셈 이런 등 그 경제 협력 체제로 각종의 그 지역화, 소위 얘기하는 지역화가 진행됐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세계화와 함께 이 부문별로, 즉 그 경제, 안보, 사회, 문화, 환경 등 그 지역별 국제적 어떤 공치, 이 거버넌스라고 그러죠. 이 공치가 다자주의적인 방식으로 이 복합화되기에 이르는 거죠. 이러한 그 복합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요인들은 결국 세계화가 국민 국가 체제에 대한 어떤 변형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이제 시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계화와 지역주의 흐름을 살펴보면 반드시 상반되게 교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계화와 파편화는 이 1914년도 이전에는, 1914년도가 1차 세계대전 일어났던 때입니다. 이 14년도 이전에는 동시에 심화되었다가 1차 세계대전 중에는, 그러니까 1914년서부터 1919년까지 세계대전 중에는 파편화가 또 우세했고, 그 다음에 20년대에서는 세계화가 그리고 30년대와 또 이제 2차 세계대전, 1939년도죠. 세계대전기에는 이 파편화가 우세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후 냉전 시기에 세계화 쪽으로 기울이다가 냉전의 침식과 붕괴 이후에는 다시 양자가 공존해 왔던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출발을 전후해서 세계의 주요 지역은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시안,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그 경제협력체제, APEC입니다. 남미 공동시장, 그 머코슈르 등으로 지역협력체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냉전의 종식은
초강대 국간의 그 경쟁을 종식시켰죠. 그뿐만 아니라 이는 그 지역을 그 단위로 지역 단위로 해서 무역과 안보 협력에 대한 이 국제적 제약을 제거를 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1990년대 이후에 점증하는 지역주의는 결국 기왕의 그 국가주의적 지역 블록의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이 가속적인 동시에 그야말로 이제 과대 세계화에 대한 보호 기제로 작용하는 새로운 패턴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지역화라는 것은 세계를 몇 개의 지역적 블록으로 나눠서 그런 이 지역 경제 공동체의 형성을 만드는 거죠. 예컨대 이제 EU의 성립, 유럽 연합입니다. 나프타 또 에이펙 등을 지역화의 결과로 이제 보는 것인데 EU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 통화 단일화를 다수의 회원국에서 이루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 전체 회원국으로 이제 확대할 그런 조짐에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지역화는 지역적 시장 통합을 의미하는데 회원국 간의 관세를 철폐하고 자원과 자본의 흐름을 보다 원활하게 함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영내 참여국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목표를 두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좀 지금 자금의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좀 이 코로나 19에 의해서 이제 국경을 봉쇄하는 그런 그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그 지역화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그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EU나 이 나프타의 경우는 이 상당한 통합의 이익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에이펙의 경우는 아직도 이 통합 수준이 명목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도 약하다는 평가를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EU는 그 유럽연합이죠. 국민 경제의 협회성을 허물고 광역 그 경제를 창출했으면서 공동 안보의 원칙으로 국가 안보의 딜레마를 해소시켰습니다. 이러한 유럽의 지역화는 기왕의 그 기능주의적 공동시장의 수준을 넘어서 국가 간의 정치적 연합체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그 자체로서 세계화 시대의 그 지역화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지역의 지역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유럽연합의 결정과 함께 새로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한편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가속된 경제적 지역주의, 지역 통합의 움직임은 개방되고 통합된 세계화 경제의 원만한 운행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확대 일변도에 있는 유럽연합 EU, 이 유럽연합은 무역 장벽을 유지하고 또 강화함으로써 다른 국가가 유럽 시장에 접근하는데 제약을 가하고 있는데 이 북미주 그 자유무역협정은 그 나프타 이것은 북미 지역에서 타 지역의 그 수출업자들을 갖다가 이제 그 차별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결국 그 미국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격을 이제 감수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인데 라틴 아메리카의 그 지역 통합 운동 머코시로는 극도로 차별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영국이 EU에서 이제 탈퇴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에 따른 이제 다른 변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지역주의라고 하는 그런 측면 전체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지역마다 이제 차별적인 측면과 아울러 이제 서로 협력적인 측면이 상존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지역화라고 하는 것이 더욱 개방적인 세계 경제로 나아가는데 결국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지역화된 세계 경제는 많은 저개발 국가들을 이제 배제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이 경제 발전을 저해하거나 최소한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역주의는 또한 이 비회원국으로부터 회원국으로의 무역 전환 및 투자 전환을 초래해서 경제적 효율 달성을 이제 방해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지역 통합의 결과 회원국 간의 경제력 차이에 의거한 약소국 지배 및 착취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지역화의 구체적인 모습은 다양한 갈래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지역의 수준도 다양하고 또 범위와 내용도 상이합니다. 북미 세 나라는 미국을 중심으로 나프타를 형성하여 노동과 자본의 교환을 원활하게 하는 장치를 시도했는데, 나프타가 체결될 무렵 미국의 노동자들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고 거세게 저항을 했습니다. 멕시코로부터 공급될 저가의 노동력이 자신들의 인권과 직장을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 때문이죠. 멕시코의 노동자들은 이 직장을 구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난 셈인데, 그러고 보면 모든 노동자가 같은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부국의 노동자와 빈국의 노동자가 같은 이해관계에 설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경제적 이 지역주의는 세계적 다자간 통합에 비해 몇 가지 이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지역적 조정은 해외 직접 투자, FDI나 또 다국적 기업의 행위에 대한 규제 등 세계무역기구 WTO의 규정이 소홀히 하고 있는 문제, 즉 세계적 협상을 통해서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논쟁점들을 갖다가 다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적 기구들은 규제 완화나 경제정책 분야의 개혁을 수행하는 면에서 세계적 제도보다도 더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초국적 기업들이 경쟁과 선진국 간의 경쟁 심화는 자본주의의 전 지구적 자기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현상은 세계의 구석구석을 자본주의 체제에 흡수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체제 밖에 있었거나 혹은 체제의 주변에 있었던 사이들의 산업화를 촉진하게 된 것입니다. 대기업, 다국적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베트남이나 인도를 찾아가는 이유는 현지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면 이윤을 취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이 기업들은 현지 노동력을 훈련시키며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 기술을 전수하게 됩니다. 이 기업들의 성공은 장기적으로는 현지 사회의 산업화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근대화의 긍정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셈이 되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지역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지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현지 사정을 가장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현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현지인과의 접촉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 문화권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시행착오도 거치지만은 결국은 현지에 적응해 나가기 마련이죠. 현지인들 역시 외부로부터 온 기업에 고용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고 또 그로부터 돈과 기술을 얻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지역화란 상호작용의 과정이고 또 경제적 성공을 획득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문화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이 지역성이 종종 세계화에 대항하여 특정 문화를 옹호하는 이 세계에 살고 있는데요. 이 경제적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그 전개 과정에서 세방화,
글로컬리제이션이죠. 이 세방화로 개념화된 현상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동반되는 또 하나의 현상이 바로 세방화인 것입니다. 세방화는 세계화, 글로벌리제이션과 지역화, 로컬리제이션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이며 또 그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옥스퍼드 사전에 의하면 이 글로컬과 그의 진행형 명사인 글로컬리제이션은 글로벌과 로컬을 끼워 맞춰 만든 합성어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사전에 의하면 이 아이디어는 일본의 도착 국가를 모델로 했다는 것이며, 이것은 이제 자기 자신의 땅에서 생활을 유지한다는 의미도 지닌 것이고, 원래 이 말은 그 지역의 조건에 따라서 농경 기술을 적용한다는 농사 원칙에서 시작되었으나 일본식 사업 경영에서 지역 조건에 적응한 글로벌한 시각, 세계적 지역화, 글로벌 로컬리즘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글로컬과 글로컬리제이션은 1980년대 사업상 혼용어로 그 특색을 드러냈는데, 그러나 이 두 단어의 근원적 진원지는 바로 일본이었고, 일본이라는 곳은 특성화와 일반화가 역사적으로 혼용된 지역으로서 매우 오랫동안 자신의 지역적, 문화적 중요성이 강하게 개발되어 온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사전에는 이 단어들이 1990년대 초에부터 사용된 주요한 시장거래 전문 용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방화 개념은 사업상의 감각으로 볼 때 경제 용어인 마이크로 마케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는 이 소비자의 인구 통계적 속성과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정보를 활용을 하는 것인데, 소비자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마케팅 전략인 것이죠. 이것은 시장을 가장 작은 상권 단위로, 마이크로 상권 단위로 나눈 다음에 시장별로 소비자 특성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마케팅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로 많은 매장을 가지고 영업하는 대형 유통업체, 은행 또는 보험회사 등에서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러한 마케팅은 지속적으로 변화해가는 지역적이고 특수한 시장들에 있어서 상품과 용역을 재단하고 광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가해가는 글로벌 시장을 위한 자본적 생산 세계에서는 지역적이거나 어떤 특정한 환경에 적용한다는 것이 단지 문명적, 지역적, 사회적, 인종적, 성별적인 조건들과 소비자들이 다양한 조건들에 단지 반응하는 정도만은 아닙니다. 대부분 혹은 상당할 정도로 마이크로 마케팅 아니면 더 포괄적인 용어로는 세방화는 점차로 차별화가 증대되는 소비자들에 대해서 소비자 전통을 창출하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한다면은 다양성이 이제 무기라는 거죠. 반면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문화 자본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조할 점은 단순히 이 기능만이 아니죠. 예컨대 캘리포니아나 다른 지역에서 소위 소수민족이 운영하는 슈퍼마켓들의 번창은 자신만의 고유한 차이점에만 주력하지 않고 이 고향이나 또 자기 민족에 친숙하거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욕구에 초점을 두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자의 경향들마저 문화자본 형성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방화라고 하는 것은 지역화와 함께 세계화에 동반되는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세방화는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다양한 세계 각국의
사회문화적 공간들에 자신들의 상품을 잘 판매하기 위하여 다양한 현지화 전략을 구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세방화는 외부로부터 유입된 문화적 요소를 자기 지역 문화에 걸맞게 변화시켜 자기 것으로 소화해내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토착화 개념은 이의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세계화와 세방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 생명공학의 발달과 인간 가치의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인간 복제와 인간의 가치입니다. 인간 복제와 인간의 가치. 우리 최근 그 생명과학의 발달로 해서 이 동물은 물론이고 인간 복제 또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이제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동물 복제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는 그 선택과 결정 과정,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특히나 그 인간 폐하는 인간인가? 또 이 문제는 언제나 경론의 대상이 되어 온 것입니다. 인간 폐하가 인간이냐 아니냐? 이 문제죠. 서구 기독교의 고유한 생활 양식이 그러한 생물학적 여건 속에서 이 도덕적 긴장감의 정당성을 찾아왔다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폐하, 엠브리오, 이 폐하의 인간성 문제는 신을 기원으로 갖는 정신적 권리로 받아들여지는 영혼의 획득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과학이 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자기 길을 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과학의 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학은 그 자신의 내부 추동력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윤리에 의해 그 발전을 멈추거나 발전의 방향을 수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과학기술 및 사회 발전, 사회 변화로 인한 이 문화 지체 현상이 불가피하듯이 윤리 지체 현상도 불가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96년 영국에서 복제양 둘이 탄생한 이후로 생명체 복제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죠. 생명체 복제 기술 중 하나인 그 배아 복제와 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불임 치료 및 심각한 유전병 치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상당한 시차를 두고 쌍둥이를 만드는 인간 복제에 있어서도 거부 반응 없는 이식용 장기나 조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제 기술의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수한 인재들을 복제를 해서 사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려는 막연한 꿈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논거들이 이 찬성 여론을 또 뒷받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복제 연구는 인간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뿐만 아니라 오로지 연구 목적으로 복제 인간을 창조한다는 것은 인간을 대상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복제로 인한 그 개인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적인 삶의 존엄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대체 가능한 존재로 생각하게 함으로 해서 인간의 존엄성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 복제 연구로 인한 실험 과정에서 무수한 낙태와 사산이 불가피해질 것이므로 인간 복제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 파괴와 생명 경시 현상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복제라고 하는 것은 섹스와 사랑, 친밀감을 급격히 분리할 것입니다. 이 두 존재 사이의 수정이 의사나 과학자 같은 제3자의 권력에 맡겨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남녀 상호 의존에 의해서 출산되는 과정에서 이 복제로 인해 상호 의존성이 파괴되고 그것은 곧 인간 사이를 와해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기술과 생명윤리는 이렇듯 갈등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위수정을 비롯한 각종 생식의술은 비록 불임 자체를 치료해주지 않지만은 자녀 출산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보조생식의술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배우자 간 인공수정에 대해서는 배합하기 물음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윤리적 반론이 제기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 간 인간 복제는 생식 자유에 속하는 것이죠. 물론 인간 복제를 보조 생식 의술로 보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만은 이 기존의 모든 보조 생식 의술은 정자와 난자의 만남 내지는 태아의 성장을 도와주는 의술입니다. 그렇지만 인간 복제는 정제와 난자의 만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배아를 형성하는 의술입니다. 의학 기술이죠. 하지만 이 자녀 출산을 돕는다는 넓은 의미, 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인간 복제 역시 보조 생식 기술, 의술의 하나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그 관점에서 소위 그 윌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결혼한 두 부부가 인간 복제를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여 공동으로 양육 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인간 복제는 입양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체위수정과 인간 복제는 배아가 형성되는 측면을 제외한 나머지 과정, 이 나머지 과정은 둘 다 동일합니다. 즉 체위수정의 경우에 배아는 이 정자와 난자의 수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반면에 인간 복제의 경우 배아는 이러한 수정 과정이 생략되고 대신 어느 한쪽 세포에서 핵을 추출해서 그 핵이 제거된 난세포에다가 주입시켜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로 체위수정된 그 배아는 부모 양쪽으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는 반면에 복제된 배아는 어느 한쪽 부모로부터만의 그 유전자를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체위수정은 유성생식인데 반해서 이 인간 복제는 무성생식인 것이죠. 이러한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두 의술 모두 인간 생명체의 탄생에 인간이 의도적으로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체위수정을 통해서 출생한 인간 존재는 그야말로 자연적으로 태어난 인간 존재와 아무런 존재론적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복제 인간의 유전자는 핵을 제공한 원본 인간과 그 유전자가 동일합니다. 인간 복제에 관한 그 찬반 논쟁은 이 생물학적 사실에 관한 의미 해석의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전자의 동일성으로 인해서 제기되는 대표적인 철학적 문제가 바로 개체 동일성 및 개성의 물음입니다. 즉 복제는 개체 동일성과 개성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고 복제 반대론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제 인간은 원본 인간과 동일한 개체이냐 아니면 독립된 자아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냐, 복제 인간은 원본 인간과 동일한 개성을 지니고 있는가 아니면 독립한 고유의 개성을 지니는가, 개체 동일성의 기준에 따라서 그 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철학사에 나타난 개체 동일성의 기준은 크게 다음 다섯 가지로서 첫째,
영혼 동일성. 둘째, 육체의 동일성. 셋째, 분위의 동일성. 넷째, 심리적 연속성. 다섯째, 육체적 기준과 심리적 기준의 그 혼합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영혼의 동일성에 의한 이론에 따르면 이 동일한 그 영혼을 지닐 경우에 복제인간은 원본인과 동일한 개체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육체의 동일성에 의거한 이론에 따를 경우 복제인간은 독립된 개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적 직관은 원본인간과 시공간을 달리하면서 존재하는 복제인간이 하나의 독립된 개체임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유전자를 지닌 일란성 쌍둥이는 분명 서로 독립된 개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복제는 엄밀한 의미로 말한다면 유전자 복제에 불과하므로 유전자가 같다고 해서 동일한 개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 복제는 이 복제할 DNA를 어디에서 얻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가 있죠. 이 첫 번째는 부부의 배아, 두 번째는 이미 현존하는 자녀, 셋째는 부부 이의 제3자, 넷째는 부부 중 어느 한쪽입니다. 이 모든 경우 이 복제자가 복제 인간의 그 유전자를 결정하면 사실입니다. 아마 이 부부 이의 제3자의 경우에 있어서 유전자 선택의 폭이 가장 넓을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유전자 선택은 이미 체위수정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착상 전에 산전 진단을 통해서 체위수정된 배아의 그 유전자를 검사하고 필요한 유전자를 가진 배아를 부모나 의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지만 인간 존재의 유전적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배아로부터 DNA를 얻는 경우 그 복제인간의 유전자는 부부의 배아와 동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는 넓게 해석한다면 이 복제된 유전자가 아니라 독특한 새로운 유전자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즉, 부부의 배아의 경우 복제인간은 그 기술적 과정을 제외하고는 자연인간과 전혀 동일한 것입니다. 한편 이미 현존한 자녀의 경우는 다시 두 가지 사례, 즉 생존하는 자녀의 DNA를 이용하는 경우와 죽은 자녀의 DNA를 이용하는 경우 둘로 분류될 수가 있는 거죠. 자녀가 자기 나름의 고유한 삶을 영위하기 이전에 어린 나이에 죽었다고 한다면 복제인간은 선행하는 삶의 전형을 지니지 않습니다. 생존하는 자녀 복제의 경우 이 복제인간은 자신과 동일한 유전자를 지닌 형 혹은 언니의 그 삶의 전형을 이미 완성한 형태로가 아니라 미완성 형태로만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 복제에 관한 그 반론은 두 가지 전제가 가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복제하는 자가 복제 인간의 유전자를 결정한다는 그 명제고, 또 다른 하나는 유전자를 제3자가 결정할 경우에 개인의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그런 명제입니다. 과연 복제자는 어떤 의도로 복제 자녀를 얻고자 하는가? 인간을 복제하는 동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전적으로 연관된 자녀를 얻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이 부부 이외의 그 제3자의 경우는 우생학적 동기가 우세한 반면에 그 밖의 세 가지 경우는 그 동기가 유전적으로 연관된 자녀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 자녀 출산과 연관되어 제기되는 또 다른 그 종류의 도덕적 논쟁의 점은 미 국가 생명윤리 자문위원회가 지적하고 있는 자녀의 그 대상화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까지 자녀는 태어나는 존재였는데
비록 부모가 자녀를 낳지만 부모가 자녀의 유전자를 간섭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계획 내지 의도에 의해서 자녀가 출산되게 된다면 그 자녀는 하나의 그 인위적인 생산품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제 동물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이는 아주 명백하죠. 즉 동물 복제는 처음부터 인간의 그 합리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제 고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태어난 그 동물 역시 실제로 그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논리로 이 복제 인간 역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생산품에 불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제 동물은 인격적 자율성을 존중받는 도덕 행위자가 되지 않는 반면에 복제 인간은 도덕적 지위를 지닌 인격적 존재라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즉 그것은 이제 그 발생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일단 태어난 이상 이 복제 인간은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지니기에 인격체로서의 모든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도구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인간 복제를 전면 금지하는 일은 인간 동기의 복잡성과 개인적 관계 형성의 예측 불가능성을 너무 가볍게 간과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제 인간의 동의가 없는 한 목적적 존재가 아니라 어떤 수단적 존재로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 그런 시도는 비윤리적인 그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지금과 달리 휴먼 게놈 프로젝트와 그 포스트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나아가서 유전자 조작 기술까지 발전해서 복제자가 원하는 유전자를 지닌 그 자녀를 마음대로 선택해서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상황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자녀 역시 상품화 내지 대성화될 개연성이 아주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 복제의 다른 측면을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인간 복제는 자녀를 출생시켜 가족을 형성하는 사회적인 이제 행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간 복제가 가족 정체성에 어떤 윤리적 함의를 지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양성생식을 통한 가족 형성 및 종족 번식은 인간의 그 의도적 결정이나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자연에 의한 확립된 것입니다. 즉 인간의 의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과 우연의 결합에 의해서 각 개인의 유전자형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윌슨은 이 체위수정의 연장선상에서 양부모의 양육 책임을 전제로 한 경우에 인간 복제가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 이러한 인간 복제는 사회의 공동선인 결혼과 가족의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 복제를 체위수정과 본질적으로 다른 생식 형태로 평가하는 이 카스와 같은 사람은 결혼과 가족 제도가 뿌리박고 있는 근본적인 토대인 성을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즉 이성 간의 자연적인 성관계가 부모됨의 존재론적 토대라고 보는 것인데 이를 카스는 그 성의 존재론이라고 부릅니다. Ontology of Sex죠. 성의 존재론. 그래서 유전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복제 인간은 두 부모를 지니지 않는 한 한 부모 자녀에 불과하다는 거죠. 한 부모 자녀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DNA를 제공한 이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유전적 우선권을 지니고 그렇지 않은 부모는 유전적 부모가 아니라 단지 사회학적인 부모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자녀에 대한 이 부모의 동등한 관계는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인간 복제는 부모-자식 관계를 비롯한 지금까지 가족관계가 근거하고 있는 생물학적 토대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사회적 계약 내지는 부모의 욕구를 대신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복제인간은 원본 인간의 자식이 아니라 쌍둥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성적 인간상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인간을 복제한다면 이 자율적인 행위자로서의 복제 인간의 도덕적 지위는 상당히 위축받게 되고 나아가 그 의도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심적 부담감을 크게 느낄 것입니다. 일부 학자는 인간 복제에는 이런 그 복제자의 의도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본래적으로 전제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인간 존재는 그 우리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복제 출산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의도하고 계획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What we are가 아니라 What we intend and design 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한 종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목적으로 인간 복제를 시도한다면 우리는 분명 도덕적으로 이에 저항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2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